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8월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스페인 친구들과 함께 스페인 문화 역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스페인의 유명한 문화 관광 도시죠, 바르셀로나의 황금기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TV 시리즈 아르나우의 성전 역사 배경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1300년대 중세 바르셀로나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아르나우라고 하는 어린 아이와 농노로 태어난 그의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이 부자는 시골에서 영주들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그나마 시민권을 취득하면 기본적인 법적 보호라도 받을 수 있는 바르셀로나라는 대도시로 피난을 가게 되죠. 말하자면 무작정 상경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 부자가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겪게 되는 우여곡절 그리고 기구한 운명이 이 드라마의 줄거리입니다. 이 드라마는 일데폰소 파코네스라고 하는 스페인의 베스트셀러 대하 역사 소설가의 작품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법률가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기의 굉장히 복잡한 법을 아주 극적인 장치로 잘 이용해서 엄청난 걸작을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중세기는 지금처럼 모든 사람에게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사회가 아니라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족이냐 평민이냐, 성벽 안에 살고 있는 부르주아 계층이냐 그렇지 않느냐, 남자냐 여자냐, 내가 유대교를 믿느냐 가톨릭 종교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다 법이 다르게 적용되던 그런 시대죠. 이런 복잡한 중세의 법을 미로처럼 짜서 그 안에서 자기의 행복과 사랑을 찾아가지고 몸부림치는 여러 사람들의 인간상을 그려서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저는 이 드라마가 현대 스페인을 이해하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페인은 이제 다음 주에 들으시겠지만 각 지역별로 음식, 언어, 풍습, 문화가 굉장히 다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로 유명하죠. 근데 그 여러 지역 중에서도 가장 자존심이 강한 지역을 뽑으라고 하면 바르셀로나와 그 인근 지역인 카탈루니아 지역을 뽑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바르셀로나의 지역 부심을 한국인으로서 가장 피부로 느낄 때는 축구 경기 때일 거예요. 대체로 이제 어느 나라나 옆 나라와 축구 경기를 하면은 응원이 굉장히 과격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스페인 친구들한테 스페인 포르투갈전이나 아니면 스페인 프랑스전에서 그렇게 응원을 과격하게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막 격앙되지가 않는데요. 오히려 FC 바르셀로나, 즉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팀과 스페인 왕실과 수도의 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는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를 할 때 이 1년에 한 번씩 엘 클래시코라는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과격한 응원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정치적인 걸로 연결될 때도 있죠. 일부 카탈란 지역의 사람들이 아예 이 지역은 스페인으로부터 분리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과격한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 이에 대해서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때 이제 우리가 해외 토픽을 통해서 바르셀로나는 정말 지역 자부심이 강한 동네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바르셀로나의 자존심이 이렇게 센 데는 뭐 여러 문화, 사회, 경제적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스페인이라는 왕국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바르셀로나는 서지중해의 무역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경제도시였고 나름대로의 문화적, 경제적 부흥을 이뤄냈다는 것도 한몫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세 바르셀로나가 어떤 도시였는지 그리고 그 당시 바르셀로나를 통치하던 아라곤 왕조가 어떤 집안이었는지를 이해하면 이 드라마도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음 주에 펼쳐지는 우리 세계 수다대전도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 봤습니다. 이 드라마가 시작이 되면은 이 주인공인 어린 아르나와 그의 아버지가 이제 농노의 신분인데 자기의 영주한테 덤비다가 범죄자 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로 도망을 와요. 아무리 영주라고 할지라도 바르셀로나에서 시민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처형을 하거나 법적인 절차 없이 벌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스페인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역마다 다른 법이 적용된 역사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까지도 스페인의 여러 지역은 풍습과 문화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왜 스페인에 이렇게 여러 개의 법이 있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우리는 스페인의 탄생 배경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스페인의 탄생 배경에는 흔히 역사가들이 레콩키스타라고 부르는 가톨릭 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 전쟁이 그 기반에 있습니다. 레는 다시라는 뜻이고 콩키스타르는 정복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레콩키스타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재정복 또는 수복이라는 의미가 돼요.
약 기원후 800년대부터 1490년대까지 700년 동안 이제 여러 가톨릭을 믿는 기사단이나 왕들이 스페인에 살고 있던 이슬람 교도들을 상대로 벌인 전쟁을 총칭해가지고 부르는 말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갖다가 왜 레콩키스타, 재정복이라고 불렀느냐면요. 이 지금 스페인이 있는 곳, 아이베리아 반도는 원래 옛날에 로마 영토였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도 그곳에는 로마의 국교인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기원 후 711년경에 타릭 빈 자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슬람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스페인을 정복하게 돼요. 그의 어떤 그 역사가 오늘날까지 스페인의 굉장히 중요한 지명으로 남아있죠. 오늘날 이제 아프리카와 유럽이 가장 가까운 지역, 지브랄타 해협이라고 하는데 타릭의 산, 자발 알 타릭의 변형된 발음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스페인을 정복한 이후에 스페인에는 에미르라고 불리는 이슬람 교도를 믿는 로컬 영주들이 다스리는 수많은 왕국들, 흔히 역사책에서 타이파 킹덤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왕국들이 자리 잡게 되고요. 이 왕국들에서 굉장히 화려한 이슬람 문화의 한 갈래가 꽃피우게 됩니다. 이렇게 스페인에서 꽃핀 이슬람 문화를 갖다 우리가 알 안달루스 문화라고 하는데, 뭐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스페인에 가면은 콜도바에 있는 모스크라든지 아니면 알함브라 궁전을 방문하게 되죠. 그것만 봐도 이 알 안달루스 문화가 얼마나 화려하고 융성하게 꽃피었는지를 볼 수 있죠. 이제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스페인에 원래 그리스도 교도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들을 침입자로 해석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을 레콩키스타, 재정복 또는 수복이라고 부른 거죠. 이 여러 이제 가톨릭 기사단과 왕국들이 이슬람들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스페인의 북쪽을 따라서 레이노스 카톨리코스, 말 그대로 카톨릭 킹덤스라고 하는 많은 나라들이 생기게 돼요. 뭐 레온이라는 나라도 있었고, 갈리시아 왕국이라는 나라, 포르투갈 왕국, 카스티리아 왕국, 아라곤 왕국,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다른 나라들은 오늘날은 없어졌고요. 포르투갈 왕국은 오늘날까지 남아가지고 오늘날의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로 이어지고요. 카스티리아 왕국과 아라곤 왕국이라는 두 개의 왕국이 살아남아서 두 나라가 합쳐져서 오늘날 스페인 왕국의 시조가 되죠. 이 드라마가 진행되는 시점에 바르셀로나는 아라곤 왕조라고 하는 가문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곤 왕조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아라곤 왕국은 원래 오늘날 투어로 유명한 피레네 산맥 바로 밑에 자리 잡고 있는 팜플로나라는 동네를 중심으로 한 아주 조그만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슬람 왕국 중에 하나인 자라고사라고 하는 굉장히 발전된 나라를 빼앗는 데 성공을 하면서 여러 카톨릭 킹덤 중에서 강호로 떠오르게 되죠. 그 당시 이제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 백장령, 그 이후에는 카탈로니아 공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곳을 다스리는 사람은 베렌게 4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렌게 4세가 아라곤 왕국의 공주인 페트로닐라 공주랑 결혼을 하면서 후손들이 카탈로니아와 아라곤 왕국을 둘 다 다스리게 돼요. 한 왕조가 두 개의 나라를 통치한다 그래서 그 두 개 나라의 법이 통일되거나 그 두 개 나라가 합병되는 게 아니다, 유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후손들을 우리가 아라곤 왕조라고 부르는데, 아라곤 왕조는 두 개의 직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카탈로니아의 프린스라는 직업과 아라곤의 왕을 겸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책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문장이 나옵니다. 아라곤 왕조가 아라곤 왕국과 카탈로니아 공국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라곤 왕국과 아라곤 왕조를 따로 생각해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문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제 베렌게의 후손이 새로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은 아라곤 왕으로 대관식을 한 이후에 다시 바르셀로나나 카탈루니아의 다른 동네에 가가지고 유제지스 오브 바르셀로나라고 불리는 바르셀로나의 옛 법을 갖다 존중하겠다고 선서를 하고 나서 바르셀로나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에서도 알나오의 아버지가 바르셀로나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은 귀족들이 자기를 법적 절차 없이 처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법적 보호망 때문에 그렇고요. 아무 다른 것을 가진 것이 없는 이 도시의 서민들을 그나마 귀족들의 횡포로부터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을 하죠, 이 법이. 그래서 그 방패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갖다가 드라마에서 그리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아라곤 왕조는 점점 더 세력을 뻗어나가서 오늘날 바르셀로나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축구로 유명한 동네죠. 발렌시아 왕국의 통치권도 아라곤 왕조가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뭐 클럽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이비자라는 동네가 있죠. 그곳이 마요르카 군도에 속해 있는데 거기도 아라곤 왕조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큰 섬들인 시칠리아와 살데니아,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 이탈리아 본토의 남부 반 전체까지 전부 다 아라곤 왕조의 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아라곤 왕조가 지중해를 이탈리아 중심으로 반으로 자르게 되면은 서지중해 전체를 다스리는 굉장히 강력한 왕조로 성장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아라곤 왕조가 바다를 중심으로 한 왕조이기 때문에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하게 되고요. 그 무역의 허브 도시, 그 서지중해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무역의 허브가 된 곳이 이때 바르셀로나였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이제 아르나우의 아버지가 바르셀로나로 피신을 와서 자기 누나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매형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매형이 어떤 일을 하느냐? 질그릇 항아리를 만드는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이제 지중해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아이템은 오늘날도 굉장히 중요하죠. 올리브 기름과 와인이었는데 이 올리브 기름과 와인을 배에 실을 때 질그릇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형이 하는 사업은 지금으로 치면은 선박용 컨테이너를 대량 생산하는 사업과 맞먹는 엄청난 사업이었고 이 사람은 나중에 귀족이 될 정도로 큰 돈을 번다고 이렇게 드라마에서 묘사가 돼 있어요.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무역 도시로 굉장히 부흥하다 보니까 당연히 바르셀로나에는 이 매형 같은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부유한 상인들이 자기의 공방, 궁전, 사무실, 길드, 상인 조합들의 회의실 이런 거를 짓게 되고요. 그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건축 스타일이 고딕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살던 지역에 수많은 아름다운 고딕 건축물이 남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스페인의 제1 관광구역 중에 하나인 바리오 고티코, 고딕 구역인 거죠. 이렇게 로컬 역사를 바탕으로 한 컨텐츠를 보면은 프랑스 문학평론에서 클랑더이, 윙크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바르셀로나 사람이 이 소설을 읽는다면은 굉장히 디테일한 역사적 내용을 갖다가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가와 독자들 사이에 너 이거 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갖다 이제 클랑더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제 눈에 몇 개 띄어가지고 몇 가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드라마의 첫 에피소드에 보면은 제노바 놈들을 쫓아내라 아니면 제노바 군대가 우리 바르셀로나에 상륙했다 그러면서 전쟁 놀이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무역 도시인 제노바는 아라곤 왕조와 뭔가 좀 첨예한 관계에 있었어요. 이탈리아 앞에 있는 큰 섬인 살데니아의 영우권을 놓고 약간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노바는 바르셀로나 그리고 아라곤 왕조 외에 또 다른 큰 라이벌이 있었죠. 같은 이탈리아의 무역 도시인 베네치아와 더 중요한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지중해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도시는 오늘날 터키의 이스탄불, 당시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컨스탄티노플이었는데 컨스탄티노플에서 동방의 물건을 유럽으로 실어 나르는 것이 엄청나게 큰 돈이 됐죠. 그리고 제노바와 베네치아는 이 무역 라인을 두고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그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몇 번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때 아라곤 왕조가 베네치아와 연합을 해가지고 제노바와 전쟁을 해서 살데니아 섬의 영유권을 뺏어온 일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을 이제 이 드라마에 녹여낸 거죠. 두 번째는 이 드라마에서 길거리 연극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연극의 주제를 이제 어떤 사람이 말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의 용감한 로베르 드 플로르를 어떻게 저 사악한 동로마의 황제가 죽였는지에 대해서 오늘 연극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중해에 있는 무역 도시들은 배를 잘 타는 사람과 힘이 센 장정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파워풀한 용병 부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노바나 베네치아도 마찬가지고 또 바르셀로나 인근 지역의 청년으로 구성된 카탈란 컴퍼니라고 하는 용병 부대가 지중해 전역에서 그 용맹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탈란 컴퍼니의 수장이 로베르 드 플로르라는 인물이었어요. 이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했냐 하면은 나중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거의 동로마 제국 전체의 국방을 이 카탈란 사람들한테 맡기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불안한 거예요. 외국인들한테 국가 전체의 국방을 맡겨놨잖아요. 언제 그들이 칼을 나한테 돌려서 동로마 제국 전체를 빼앗을지도 모른다라고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로베르트 플로르와 카탈란 청년들을 갖다가 연회 자리에 초청을 하고 거기서 술을 먹인 다음에 밤에다 죽여버립니다. 아무리 바르셀로나가 당시는 대도시라고 해도 지금으로 치면은 굉장히 조그만 마을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카탈란 컴퍼니에서 죽은 청년들이 다 바르셀로나 시민들의 뭐 친척이나 친구나 형제나 그럴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래서 그 비극적인 스토리를 갖다가 연극으로 풀어내는 장면이 이 드라마에 또 나오게 되죠. 세 번째 장면은 이제 아르나우가 한번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아라곤 왕조가 프랑스 남부의 도시인 루시옹 지역, 지금의 몽펠리에 정도 되는 그 지역을 쳐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은 이제 아라곤 왕조와 섬나라인 마요르카의 관계를 이해하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요르카도 역시 리콩키스타의 대상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이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라곤 왕조의 왕 중에 한 명인 하이메 1세라는 왕이 마요르카를 들어가서 정복을 합니다.
근데 여기가 워낙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예 독립적인 왕국을 거기에다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장남인 피터한테는 스페인 본토에 있는 아라곤 왕국을 물려주고 자기의 작은 아들인 하이메 2세한테 마요르카 왕국을 물려줘요. 이 두 개가 정치적으로는 독립된 왕국인데 봉건 시대는 가족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혈연 관계가. 근데 하나는 형님 나라고 하나는 동생 나라니까 이제 아라곤 왕국은 야 우리가 형 라인인데 조공 안 바쳐? 우리 말 안 들어? 하면서 계속 마요르카에 간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이제 결국 나중에 아라곤 왕조가 마요르카를 공격해가지고 마요르카를 복속시키게 되는데 그 역사적 배경이 또 이 드라마에 녹아 들어가 있죠. 결국 이 아라곤 왕조의 후손 중에 한 명인 페르디난드라고 하는 왕이 카스틸리아라고 하는 또 다른 카톨릭 왕국의 후예인 이사벨 여왕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페인 아마 왕실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커플이 컬럼버스를 후원한 그 커플, 페르디난드와 아라곤 커플, 레이에스 카톨리코스, 카톨릭 왕들이라고 불리는 그 두 명일 겁니다. 그들이 이제 마침내 레콩키스타를 완성하죠. 마지막 타이파 왕국인 그라나다를 갖다가 점령하면서 스페인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왕이 결혼을 했지만 이 나라가 합병이 된 다음에 한 명은 왕이 되고 한 명은 왕비가 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라나다의 항복을 그린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연합군의 파트너로서 그라나다의 항복을 받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로부터 이제 몇백 년을 패스트 포워드 해가지고 이제 현대사로 넘어오게 되면은 상황이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에스파뇰, 그냥 스페인어라고 부르는 언어를 스페인 사람들은 카스틸리아노, 카스틸리아의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언어는 카스틸리아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인을 대표하는 수도, 도시, 마드리드는 카스틸리아 왕국에 속해 있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옛날에 비해서 이 바르셀로나의 역할이 좀 위축됐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자기네들의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 드라마에 관련된 역사를 통해서 일부 알 수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읽던 스페인 역사책들은 다 이 레콩키스타를 주도했던 기사들과 왕을 영웅으로 그리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스페인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웅 중에 한 명이 엘시드라는 기사죠. 그 사람도 리콩키스타에 참여했던 영웅이고 생각해보면 이제 돈키호테라는 스토리도 기사들의 시대가 끝났지만 리콩키스타의 기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 스페인의 역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오늘날 스페인이라고 부르는 땅에 이슬람 문명도 꽃피웠고 그곳에 집시들도 살고 있어서 플라멘코라는 춤을 집시들이 스페인에 남겼고 스페인의 발전되는 의학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의 공원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 위에 이제 가톨릭 전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만든 봉건 체제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 문화입니다. 근데 일데폰조 팔코네스의 작품은 이 모든 시각을 굉장히 다양하게 포함시킨다는 점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바르셀로나도 원래 이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정복해가지고 만들어진 백장령이었기 때문에 그 매형이 운영하는 공장에 노예로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아랍 출신들이 굉장히 많게 묘사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 매형의 아이가 아파요. 그러니까 누나가 주변에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어. 지금 애가 아픈데 어떡할 거야. 빨리 유태인 의사를 불러와. 라고 하는데 체면에 신경을 쓰는 남편은 반대를 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알나우의 애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도시에서 추방이 돼가지고 집시들과 함께 생활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의 역사가 공존하는 스페인의 역사를 갖다가 정말 다양한 시각으로 그려놨다는 점에서 21세기에 알맞는 재밌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스페인 세계 수다대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